자, 그러면 이제 그 유신체제 형성 과정을 볼게요. 자, 10월 유신의 배경은 이제 그 앞에 말한 것처럼 7.4 남북공동선언이 이제 있죠.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남북 간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 연장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그 야당인 김대중 후보를 간신히 이겼죠. 신승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 선거 때 자기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소 냉정체제 악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관계 개선, 주한미군 철수 등등 해가지고 그 박정희 정권의 입장 올 때는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난제, 국난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 명칭이 반영됐죠. 반영돼갖고 위기를 극복하자. 예, 그래서 국난 극복의 역사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했던 때가 요때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때 유신헌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국적 그 민주주의예요. 그래갖고 그 유신헌법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그 중임이나 연임 규정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 구조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되 이게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과의 대립 구도가 있었고 대립 상태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 발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가 권력을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죠.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바꿔요. 그래서 어디에서 뽑게 되냐면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게 되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원래 목적이 뭐냐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만든 자문기관인데 회의인데 이걸 일종의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정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유정회는 뭐냐면 그 유신헌법에 보면 3분의 1 정도의 국회의원을 누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이제 3분의 1 정도 지명된 그 국회의원들이 모임이 유정회야. 그래서 유정회가 있다는 거는 대통령 개헌안을 개헌할 때 개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야당, 3분의 1은 공화당, 3분의 1은 유정회. 그러니까 3분의 2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의 국회의원 수를 저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할 수 없는 것을 아예 개헌의 토대를 막았다. 그래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그 다음에 그 유정회를 통해서 야당의 개헌적 직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직접 뽑음으로써 영구 집권과 독재를 도모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긴급조치라는 것을 공표했어요. 긴급조치라는 것은 이제 명목상 뭐라고 하냐면 진짜 긴급조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정의 질서를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만 공포한 거예요. 긴급할 때만. 근데 이 긴급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자주자주 공포하죠. 그래서 긴급조치 1호부터 해서 9호까지 공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긴급조치를 공포할 때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 당시 이제 공포 분위기, 공황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다른 당들, 야당들 탄압할 때 이 긴급조치를 공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조치가 1호부터 해서 9호까지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 그 9호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의 논란만적 포괄적으로 금지한 거야.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좋다 나쁘다는 말조차도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유신헌법 자체가 담론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 자체를 막았다.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강의 도중에 해갖고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 그럼 몇 시쯤 끝나시나요? 6시, 7시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저녁 때 연락드릴게요,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그 유신헌법은, 그러니까 이제 유신헌법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보도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시켜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차단시킨 거야.
그래서 긴급조치 100미가 이 긴급조치 9호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4호 같은 경우에는 민청학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청학령에는 그 반정부 조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와 연결시키냐면 인혁단 조직과 연결되죠. 예전에 그 인혁단 얘기했죠. 그래서 제1차 인혁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인혁단이나 상위 조직을 두고 그 밑에 민청학령이 인혁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인혁단은 누구부터 돈을 받은 거죠? 북계로부터 지령받고 돈을 받고 행동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혁단 사건, 제2차 인혁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을 이제 사형을 쳐야죠. 근데 사형을 처할 때 판결하고 나서 보통 사형을 처하면 저도 1년은 가거든. 아무리 길어도 짧아도 3개월, 4개월 정도 가요. 근데 48시간만 사형을 처해버렸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사법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재심 청구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민청학령 사건과 관련 제2차 인혁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고다. 그래갖고 이제 재심해고 무죄를 했지만 그 뭐냐면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는 이제 뭐 별로 인정하지 않았죠.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있다. 판단 결과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런 식의 예매하게 말을 했는데 하여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2차 인혁단 사건 사법살인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사법 역사상 이거는 이제 뭐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거다. 죄가 아니라. 그리고 2차 인혁단 사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이제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죠. 대학생, 재하인사, 언론인 등 같은 중심으로 돼서 유신 반대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 구국 민주 그 선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알 필요는 있지만 제 생각에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감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0만세 운동, 아니 60만세 운동다. 거기 이제 그 유신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부마항쟁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부마항쟁은 왜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YH 무용노조 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YH 무용노조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YH 무역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가 이제 가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YH 무역이 어떤 파산됐어요. 부도나고 그때 사장이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갔어, 미국으로.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YH 무역에 있는 여자 노조들, 주로 여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들이 일어나면서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신민당사, 야당 강사가 와서 점검 농성도 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와갖고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민당사에서 했으면, 신민당에서는 그냥 경찰 투입하지 마라. 근데, 요걸 이제 박정희 정권에 경찰 투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잡는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공들에게 똥을 뿌리고, 그 막 도망가는 여공도 패고, 그러다가 거기 이제 여공 한 명이 뛰어내려다 잡아서 죽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YH 무용 노조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하겠죠. 경찰 들어보내지 말라 했는데 왜 요청도 안 했는데 경찰 들어보내갖고 여공 죽이냐. 그래서 김영삼이 그 당시 단식 투쟁도 하고 대항도 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였는데 이 사람은 위원직을 면제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 부산과 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치는 거야. 이게 되게 크게 일어났어요. 이걸 이제 무슨 항쟁이라고 하냐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다 해서 부산 부마항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독재 시위가 격렬히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은 부산의 계엄령, 마산의 위수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12.6 사태가 곧바로 일어나죠. 이때 이제 선포하고 나서 안가에서 박정희가 이제 여자 끼고 이제 그다음 김재규하고 차지철 있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 차지철은 그냥 부마 사태 일어나니까 그냥 병력 동원해서 그냥 싹쓸이 하자. 100만 명 죽여봤자 나라 유지된다.
필리핀도 받지 않냐, 캄보디아도 유지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재규가 이제 반대를 한 거지. 국민들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 무슨 이게 대장 학살극을 벌일 거냐 하면서 하니까 이때 차지철이 너가 뭔데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재규하고 차지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김재규가 바깥 나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차지철 쏘고 박정희를 이제 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인 거죠. 이게 12.6 사태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6 사태가 나와서 김재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도망갔는데 자 이제 중앙정보부였죠. 그래서 중앙정보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앙정보 쪽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 육군본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갔고 이제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중앙정보 하여튼 이게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죠. 제가 까먹었는데 그 과정을. 하여튼 이제 12.6 사태가 일어나고 그 12.6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등장했냐면 전두환이 등장했죠. 전두환이.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뭐냐면 그 12.6 사태에 그 당시 그 뭐냐면 정성화 관련돼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대장을 정성화 그 참모총장을 이제 체포를 하죠. 이거 완전히 적극적인 뭐 하극상이잖아요. 그래갖고 전형적인 하극상인데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하나의 신구 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정치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반발 서울의 보험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을 내세웠는데 이때 학생들이 그때 시위를 하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개겨야 되는데 그 물러났어. 잠시 해체되고 나서 그 틈을 노려갖고 5월 17일 날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일제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김대중 같은 주요 정치 인사들 구속했죠. 그래서 김대중이 잡혀갔다는 소문 듣고 5.18에서 그때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강주 민주화 운동을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이런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잠깐 군정을 실시했다가 사회통제 강화를 했죠. 공직자 수청하고 언론을 통폐하고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5공학을 출범시켜서 그때 이제 선거를 2번 했어요. 예전에 유신헌법에 의해서 한번 선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또 한 번 선거를 했어. 그래서 그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한 번 선거를 하고 유신헌법을 수정해갖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선거를 해갖고 이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 밑에 친구였던 그 노태우에게 이제 정권을 이양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직선제 가지고 안 되니까 기존 헌법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그 당시 헌법을 개선하자. 근데 헌법을 개선하지 못하겠다 호언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 사회성 호언 조치에 반대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독재타도 뭐냐면 호언철폐 외치면서 이제 6.25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6.25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서 직선제 개헌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그때 그 전에 뭐 박준철 고문 치사 사건도 일어나고 등등 있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 안 할게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전두환 때도 그 솔직히 말해서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끝났고요. 그럼 유신헌법과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63페이지 펴보세요. 보기가 많네요. 예. 자, 다음 헌법을 낳게 된 국제적 배경을 기수해보고 기획에 구성된 정치기구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1979년 10월에 니은에 공포되었던 사건이 발생한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유신헌법의 그 배경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경으로서 이제 그 아까쯤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잠깐만요. 닉슨 도통의 발표, 미국과 중국의 접촉 등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된 동북아시아 냉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정수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 수위원을 선거에서 뽑는 걸
만든 조직을 유정회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가해에 들어갈 만한 뭐냐 긴급 조치. 그래서 있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니은을 공포당했던 시기에 정책 배경. 그러니까 1979년 10월달에 어디에 공포했죠?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하는데 김영사의 YH 무역 사건에서 위원직에서 제명되니까 일어난 거죠.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부분을 볼게요. 예, 현대 경제가 관련돼서 이제 미군정 시기 때 경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승만 시대 농지개혁, 그 다음에 여기 300산업, 그래서 박정희 때 정책, 이거 같은 4개 분야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면요. 제가 지금 한국사를 빨리 맞추려고 해요. 예매하거든요. 그래갖고 총괄평가 문제를 제껴두고 일단 내용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 풀 수 있는 시간 있으면 풀어볼게요. 예. 자, 미군정기 때 경제 보면 강복 직후에 경제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일제강점기 때 한국 경제는 그 당시 민족자본 미형성, 일본 경제 예속화됐고, 특히 이제 만주와 일본하고 선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기 이제 유기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자급자족한 체제가 아니라 만주와 일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뭐냐면 부속품을 조립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나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애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가지니까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부속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거기다 남북 분담을 해갖고 점점 힘들어졌는데, 특히 남한의 경제적 혼란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주로 농업과 경공업 출신의 남한 경제는 뭐냐면 전기나 중공업 출신의 북한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했죠. 그래서 전력과 석탄 대부분이 대부분 북한에 산출됐고, 특히 전력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50 단독 선거를 하니까 북한에서 손절 금지시켰어. 반전시켰어. 그래서 전력 문제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지금 거꾸로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인구의 증가를 보면 그때 이제 북한 동포의 월남, 해외 동포의 귀국 등등 해갖고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통화량의 급증, 그 다음에 미군정의 소극적인 경제 정책. 그래서 미군정의 소극적인 경제 정책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자, 일본과의 경제 단절,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경제적 혼란이 일어났다. 자, 미국의 이제 미군제 경제 정책을 보면 이때 이제 미군제 딱 집권하고 나서 일제시대 때 통제 경제를 철폐했어요. 미국식 자유경제를 실시하겠다.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배급제를 실시했잖아요. 그걸 다시 풀고 판매를 허용하겠어. 근데 자유 판매를 허용하니까 더 문제가 커진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주들이, 이 악덕상인들이 매점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풀기 위해서 곡물 수집용을 공포하는데, 이건 예전에 배급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미국 공출제도 같이 했는데 수매가 공시 그 수매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도 반발하죠. 그래서 이들 더 크게 불러일으켰고, 나중에 이제 그 대구의 10월 폭동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요런 그 미 군정의 그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제 경제 통치를 철폐하고 미국의 원조가 또 부족하고, 그럼 세금 징수가 저조한 등 있었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통화를 징발하다. 통화를 징발하는 건 뭐예요? 이걸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최근에 미국에 달러 막 찍어냈잖아. 근데 미국이 달러 찍어놓으면 상관없어. 왜냐면 미국은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통화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막 찍어내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국민 경제를 혼란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미군정기기의 이제 개혁과 기속 그 재산 처분 과정을 보면요. 기속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강복 이전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떤 농지라든지 주택, 기업들을 이제 그 처분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만든 특수 목적 회사가 신한공사예요. 예. 그래서 기속 재산,
적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을 소유한 전 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이 일본의 재산을 관리한 목적으로 했던 동양척식 주식의 후신으로서 신한공사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공 재산과 일본 사유 재산을 동조해서 접수 관리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규모 기업체였는데 노동자의 공동 관리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고요. 종조의 연구자 관리인 임차인 중시로 부하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이승만 정권이 이제 이 적산천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이 적산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예전에 영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영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되게. 예전에 이제 미 군정 때 관리인들 있죠. 이들에게 준 거야. 되게 이제 정경 유착에서 돈을 받았던 기업인들에게 줬던 거죠. 친일파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자, 농업정책에 보면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60%가 소작지였고요.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의 토지개혁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한의 토지개혁을 했어야 돼. 왜냐면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북한, 남한의 농민이 사회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농업정책을 이제 토지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토지개혁안을 제시를 했지만 누가 반대했어요? 한민당 같은 친일파 세력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안은 제대로 못했고 다만 미 군정이 가지고 있는 기속 농지만 대상으로 해서 일부 했죠.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속 농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기속 토지를 농민들의 소작을 주고 소작료 징수를 했었는데 이때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서 그 당시 이제 그것을 농민들에게 분화하는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주로 대상은 농지, 이정부 이하, 그다음 토지 소작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우선 주고, 그 다음에 농민, 농업노동자, 북한 이주민, 그다음 기국 농민들 순서 분배했고요. 그 다음에 지가 및 지불 방법은 지가는 생산고에 3년, 1년치 생산에 3배를 주고 지불은 이제 나눠서 15년 동안 20% 연생산고의 20%씩 15년 동안 헌물 산환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20%씩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석을 아니 100석을 이제 한 해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20석을 15년 동안 헌물 산환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했는데 일단 분배된 토지를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치 일정 기간 금지시켰어. 왜 금지시켰을까요? 이걸 분배받고 대팔 수가 있겠죠. 돈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신흥지주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그렇지만 한계는 간척지나 산림, 가수원 등에서 분배해서 제외됐고 소유자인들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켰다. 왜냐면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유상으로 배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데 이 기속농지들은 거의 7, 80%는 미군정 때 처리됐고요. 나머지 한 20, 30%는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이어받아서 처리를 했어요. 이 기속농지들은.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은 아까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죠. 근데 한민당을 중심한 지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소작률을 3분의 1에 넘지 못해서 규정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주요 소각구의 3분의 1의 소작률 규정을 변화시켜서 또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개혁을 파악을 금지시켰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개혁이 소극적 개혁이었고, 그날 토지개혁이나 그다음 소작률 추가 인하, 급락자 요구한 농민들과의 갈등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농업정책에서 전반적으로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한민당의 반대 때문에 못했고 다만 기속농지만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작률 건의해가지고 3분의 1을 넘지 않은 정도만 미온적으로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농업 문제는 누구한테 넘겨질까요? 이승만 정권 넘어가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정권의 경제 정책을 하기 전에 그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152페이지 6번 문제 잠깐 볼게요. 이 문제
자, 다음 정책이 실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1946년 1월 미국 수진료 공포, 그 다음 기속사업체 생산된 긴급물자에 대한 통제 실시, 경제통제정을 공포하여 중앙경제위원회 설치. 이거는 미군정 때 정책이죠. 원래 미군정의 초창기 때는 미국식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크니까 예전에 일본이 했던 방식으로 통제경제로 다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들을 고르면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한사회가 혼란이 있었죠. 왜 혼란이 있었을까요? 해외에서 귀한 동포수가 급증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나. 아직 국내 산업 기반도 없는데 이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더 없는 상태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모리베일 또한 매점 매석과 조합품의 유통이 일삼았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종국 평의회 주도 총파업이 일어났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좀 틀려. 총파업은 요 정책 뒤에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1946년 7월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배경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결과가 되겠죠. 결과. 거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뭐냐면 미 군정의 정책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신전서도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1번이 기술자 철수도 공장조업의 난항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38선 확정으로 전력공급과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맞죠? 그래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돼요. 배경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가서 자,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죠. 자,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은 크게 농지개혁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옆에 있는 300사업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농지개혁을 처음에는 이제 미군정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농지개혁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 여론의 압력, 그리고 자익세력대 운동의 격화, 또 북한의 농지개혁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증대. 그래서 이걸 했어야 돼. 왜냐면 안 하면 사회주의 세력이 농촌에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목적은 농지를 농민들의 적절히 분배하고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 증진, 농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이제 포괄적으로 내세웠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 기준을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것들이죠. 3정보 이상을 수용한 대지주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몰수하고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한다. 그러니까 유상몰수, 유상분배야. 요때 대상은 3정보 이상의 대지주죠. 이건 북한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뭐야?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그 대상은 중소지주 친일파를 대상으로 했죠.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 매매 양도는 제한이. 그러니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나눠주는 거야.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 소련도 초창기 때 이제 복교 집단 농장하기 전에 이런 것들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돼 갖고 남한의 토지개혁 비교해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북한은 5정보 정도 나오면 중소지주 정도 됐는데 그 남한은 3정보 이상에 돼야지만 대주죠. 이게 이제 차이가 크죠. 왜 그러냐면 남한은 인구는 많은데 토지는 좁죠. 그러니까 3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지만 북한은 인구가 적은데 토지 넓죠. 그러니까 5정보 돼야지만 중소지주 정도 돼요. 예, 이런 차이가 있다. 상환 방법은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에 따라서 원래 이제 정부안과 의회안 두 가지 안 있었죠. 그래서 의회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의 보상액의 평균 생산의 1.5배를 받고 그다음 농민 상한은 1.25배로 된 거야. 그리고 상한 기간은 5년으로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차익이 생기죠. 0.25배 정도. 그 차익은 정부의 재정에서 각출하자. 이런 것이 위헌이고 그게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실행하는 우리는 못하겠다. 배째다. 그래서 실행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정반대로 평균 생산량을 농민세 각각 1.5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연 1.5배로 해갖고 5년 산하화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총 생산량이 뭐 100석이다. 그러면 한 해에 그러면 이것을 150석 정도 해가지고 상한액을 정한 다음에 150석을 1년에 갚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3헥타 이상의 지주토지를 소작인의 강매 형상이 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시 지원호에서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논밭이 땅을 가소로 전환 등 실을 거둘 수 없었고 농지 개혁 기간 동안 전쟁의 반발 기간이 연장됐고요. 그리고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로 인해서 경제 부담과 유산 분배에 따른 빈농대 곤란으로 자기 소유 농지를 방매하거나 내버려두거나 분홍들이 이들 경변에서 신은 지주로 다시 성장과 소작지가 다시 부활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층의 분화와 자본가 차준 형성 등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농지증권을 받았는데 이 농지증권을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주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주로 그걸 이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본가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농업자본이 상업자본화되는 산업자본화되는 수 있지만 농업자본가가 산업자본가가 된 건 아니죠. 예,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의 어떤 논법처럼 강작을 하고 농업자본가들이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농업자본이 곧바로 산업자본화 돼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흐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세소농이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한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의대 오면 이렇게 덥네요. 자, 사회적 지배계급으로서 지주가 사라지고요.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게 돼서 이제 집정 농사를 했다. 자장농이 창출됐다는 거죠. 토지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국가의 독점적 성격을 강하여 자본시체를 편입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계는 아까 전에 농업자본가들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죠. 대신에 이 토지자본들이 농지증권을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 갖다 팔므로써 이들이 이제 토지자본 자체가 어디로 들어갔죠?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쟁을 불식시키면서 사회 안정을 크게 기여했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 농지 소유 형편의 원리에 따라서 재분배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농촌에 이제는 이제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로 누가 짓냐면 농협에서 대신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농민들이 되게 60, 70대, 80대? 그 고정의 이제 나이 때 농사 안 짓고요. 대신에 이제 그걸 누가 짓게 하냐면 농협에서 대신 짓고, 대신에 일부 떼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155페이지. 155페이지 3번 문제와 그 뒤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과 디귿과 관련된 설명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45년 말에서 이제 49년 6월 쭉쭉 있는데, 자, 여기 농지개혁 과정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소작지 면적이 줄어들었죠. 갑자기. 근데 소작지 면적이 기획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게 왜 줄어드냐면, 그 당시 이제 토지개혁 이전에도 이렇게 줄어든 것은 토지개혁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라 이미 미군정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뭐냐면 이미 지주들이 값싸게 그냥 팔아버린 거 비싸게. 예.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한동안 중단되니까 51년 만에 시작됐죠. 왜 그랬어요? 도중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기획의 토지개혁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주들이 농지를 이미 처분한 결과가 반영됐다. 맞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서 정부 수립까지 토지개혁 논의를 계속 지켜본 지주들이
차라리 이참에 비싼 가격 갖다 팔자. 그래서 갖다 팔았죠. 그래서 소작지가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이 기송농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야? 일본인들이 남겨둔 토지를 말한 거죠. 그래서 신한공사가 관리했던 농지를 그 다음에 미군정이 중앙토지행정처로 매각 처리하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기속통지 80%가 이미 그 미군정 때 매각이 됐어. 나머지 20%가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 매각이 된 거죠. 근데 왜 자료가 없을까요? 이거는 지금 없죠. 땡땡 치죠. 이거는 그때 미군정 때 자료 안 남겼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다음에 디귿은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의 상환일가, 지주의 보상액 차이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법안을 농지개혁의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다. 아니죠. 원래 49년 원안은 그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국회안이었는데 정부가 그게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죠. 그래서 다시 재거정해가지고 상환일가 보상을 맞춰놨죠. 1.5배, 1.5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 표에서 나타난 것 가정을 통해서 자작지가 크게 나왔지만 영세 소농 경영체의 문제점 그대로 남았다. 맞죠? 예. 그래서 답이 기읍과 니은과 니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업 자본주의 이하가 안 됐어. 그래서 영세 소농 경영은 계속 남아 있었고, 다만 지가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가증권을 주로 샀던 사람이 누구야?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죠. 토지자본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가가 된 거야.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넘어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이 4번 문제는 그 토지개혁 관련된 문제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근대 시대 때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토지개혁 관련된 그 다음 농민 밀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자, 다음 가와 나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각각 한 줄이내 쓰고 나 시대의 지대의 간행과 다의 계획의 명분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나의 표에 밑줄 친 기읍과 니읍에 소작지가 줄고 자작지가 늘어난 이유 두 가지 쓰시오.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1893년에 일어난 경상도 지역에 난 김삼인과 호심의 난이죠. 그래서 김삼과 호심의 난은 원래 처음에 개별적으로 일어났다 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삼인과 호심의 난이 일어났던 정치 배경이 뭐예요? 무인 정권의 수탈과 전국 혼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고려 왕조 타도와 뭐 신라 부흥운동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는 이거는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그 임순농민봉기죠. 임순농민봉기가 일어난 19세기 중반 때 지대 간행은 뭐였냐?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조법, 타조법, 뭐 직조법, 지대 급납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 배경은 세도 정치의 지배층의 부정부패, 매간매진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삼정의 문란, 총액제, 공동납제, 도교다 이렇게 썼더라고. 이거 틀리죠? 이거는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뭐죠? 경제적 배경이죠.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은 삼매징식 계획인데, 삼매징식 계획 명분이 뭐냐?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농가 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 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소작지가 감소하고 이거 그대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미군정 시기 때 적산 농지를 누구한테 분배했기 때문에 소작인들에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또 하나가 토지 개혁이 지연되니까 지주들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강매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자 451페이지 펴보죠. 자,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 볼게요. 자, 그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피폐해지니까 유엔 한국 재건단을 만들어서 유엔에서 이제 미국과 우방이 출제한 자금으로 한국의 재건과 구호 사업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후에 이제 전후복구 사업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식량 생산이었어. 식량 부족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농산물 원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6.25 전후해갖고 많은 농산물 원조를 했는데,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이 잉여 농산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 많아지면 그 미국 시장에 풀면 어떻게 됐어요? 밀값이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 잉여 농산물 있으면 갖다 버렸어.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같은 신생 국가나 제3세계 국가가 주자. 그래갖고 그 당시 한국에 원조를 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원조하면 생산 가인으로 자국 내 농업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미공법 485, 이건 미국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원조 받은 국가는 그 항상 대충 자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충 자금을 통해서 국내 미군의 유지 비용이나 미군의 무기 구입을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자, 그 결과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부 기업가와 관료민, 정치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부정부패 풍조가 확산됐고, 그다음 일반 민중들의 상대적 빈곤과 그다음 낭비적 소비 성향, 경각한 풍조들이 이제 조작됐고, 300 산업이 번성됐죠. 300 산업은 그때 이제 물자가 받은 게 되게 소비재였어요. 재분, 재당, 명방식.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했던 기업이 그 유명한 지금 삼성이죠. 삼성은 지금 전자사업으로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당시 사카린, 그 당시 옷 만드는 회사였어요. 제일제당, 이게 오늘 모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300 산업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로 밀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밀농사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쌀을 주로 지었기 때문에 쌀의 단작화가 이루어졌다. 자, 300 산업을 좀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300 산업이죠. 파행철 산업 구조로서 소비재 위주로 원조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때 이제 그 재분, 재당, 면방직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신흥재벌도 등장했고, 6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다. 그래서 설탕나 밀가루 같은 그 농산물 가공 사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미국의 경제 부담으로 1958년부터 무상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이때 이제 생산재 공업으로 투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했던 게 생산재를 원했는데 미국의 원조물자는 소비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 중심으로 발전됐는데 이때 이제 유상차가 바뀌면서 이제 미국 말 들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개발도 하고 개혁도 세우고 생산재 공업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그 생산재를 원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이 항상 내걸던 게 북침통 이론이죠. 그러니까 생산재를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기 만들까봐 소비재 같은 것들을 주로 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이게 어디 갔나? 어, 159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159페이지.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기역에 들어갈 말을 쓰고 밑줄진 니은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진 디귿을 통해 성장한 산업업종 두 가지를 포함한 1950년대 한국 경제 특징을 쓰시오. 자, 8.1 해방 이후에 10년을 경과한 후에 기역의 처분도 종결 단계에 가까운 차지 등등 있는데, 그때 이 기역에 들어갈 것은 기속재산이죠. 이걸 적산이라고 해요. 1번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업이나 농지 이런 것들을 적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나의 니은의 법은 뭐냐, 부정축제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장면 정권 때 만든 것을 다시 박정희 정권 때 군정 때 개정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경제의 특징, 외국 물재 구매 배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요때 산업업종을 300산업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재분업, 재당업, 면방지구 같은 300산업을 중심으로 농산물이나
공업 원료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보시냐면, 그 154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미국에서 제정한 어느 법의 일부다. 그 가에 관련된 이 법안의 시행 이후 한국에 선정한 공업 세 가지를 쓰시고 그리고 이 법안의 시행이 당시 한국 농업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자, 이 법은 뭐와 관련된 거죠? 미공법이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농산물 가격 유지하고 농산물 수출 진흥한 한편 제3세계 식량 부족 완화하기 위해서 1954년에 만든 원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공법인데 그 미공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 밀가루, 설탕, 그다음 모카.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 사업이 발달됐죠. 제분, 제당, 면박지 사업. 그래서 이 그 소비재 공업의 특징 중에 뭐냐면 하얗다 해가지고 세계 공업에서 300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 영향은 설탕, 면화, 밀가루 이용한 농산물 가공 산업 같은 300산업이 발달됐고요. 부정적 영향은 국내 곡물가 하락으로 면화와 밀재배 농업이 몰락했다. 그래서 만성적인 그 수익국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당시 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밀 음식이 많이 만들어졌죠. 뭐 수제비라든지 부산에 갔더니 밀면이 또 유행하거든요. 밀면. 예, 밀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음식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근데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다시 들어가서 아이고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경제 정책을 볼게요. 자,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특징은 수출 주도형 경제였다. 그래서 이제 수입 대체 사업을 지향하고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포함했고요. 성장 위주의 지향이었고 공업 분야의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했죠. 그래서 경제개발 통해서 1, 2차는 경공업, 3, 4차는 중화공업을 했고요. 정보 주도형 개발 경제를 추진했고 그때 이제 했던 게 경제기용을 중심했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경제기용은. 경제기용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제기용은 오늘날 말하면 재무부위원과 기획예산청 기획을 다시 한 거야. 경제재무부, 그 다음 기획예산청 따로 있잖아요. 이걸 같이 통합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와 예산을 같이 통합하니까 막강한 거죠. 그래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이었어요. 그만큼 권한이 강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외제 도입을 적극해서 자원 조달하고 그다음 공장 건설하고 수출해서 자본 축적 시스템을 포방했고 그 외자 도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한일 협상을 통해 청구권 자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에서 받아들인 그 달러와 그 다음에 이것도 빠졌는데 그 당시에 그 독일에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강부들 파견했죠. 네, 힘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아들여서 경제 종잣돈 외자 도입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차원에서 쉬면서 좀 해서 경제기획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 읽으면 되죠. 예. 물 좀 잠깐 먹을게요. 예. 1961년 7월 22일 개정 및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투자계획 조정, 예산 편성과 집행, 중앙행정기관의 기획 및 조정과 집행의 심사 분석, 그리고 물가 안정 시책 및 대외 경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했다. 경제기획원은 5.16 군사정변 이후 경제발전에 있어서 그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미 설치 당시에 기획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제기획원 장관을 내각 수반의 요구 시에 제1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다른 부처 장관보다 서열을 높였다. 또한 경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실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경제기획원의 기획통제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의 사무차관과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자 회의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1963년 12월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부총리 제도가 시행되어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두 차관보가 설치되는 등 그 기구와 직제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예산, 외자 등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내외자의 동원 및 운영, 그리고 모든 경제 시책의 종합 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게다가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죠. 게다가 1차 경제개발부터 해가지고 그 5, 6차 경제개발까지 쭉 진행이 되고, 여기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경공부에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1차 경제개발 때는 진짜 갖다 팔 수 있는 거 다 갖다 팔았어.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까지 갖다 팔았냐면 그당 지가 많았거든. 지를 잡아갖고 지털 깎아가지고 코리안 밍크라는 이름으로 갖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양돈 산업을 자주 했죠. 그래갖고 일본 애들이 이제 원래는 네 발 달린 짐승들 안 먹는데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60, 70년대 돼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이제 잡아다 양돈을 하죠. 예전 돼지 잘 안 길렸는데 돼지 양돈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등심, 안심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 수출하고 그때 남아있는 부산물도 있죠. 삼겹살, 족발, 돼지 머리 뭐 등등 내장 요리, 곱창 이런 것도 우리가 먹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맛있다고 더 많이 먹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축적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좀 더 이제 자본이 축적이라면 좀 더 높은 사업, 뭐 선유 사업을 공장을 돌려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중화학공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개발 활동에서 경제가 성장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제개발은 박정희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이미 1공화국 때 3개년 계획이 나왔고요. 시한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강해서 2공화국 때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5.16 군사정부 때 재수정해서 1962년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이 경제개발은 계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공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하고 그 대만, 뭐 싱가포르요? 그 정도밖에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970년대 주요 정책들 보면요. 84 조치 같은 데서 이제 사채 동결과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있었고 12.7 특별 조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유평가자다와 석유주 등의 요금 인사, 제1차 석유 파동을 대응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실시는 뭐냐면 물건마다 세율이 13% 3%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붙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도 물건 살면 부가가치세가 붙죠. 이때 이제 처음 실시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자유화 허용 등등 있고, 박정희 때 경제정책을 보면 이제 이후의 경제정책을 보면 5공화국 때 산업 한미화 정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산업 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점 재벌 체제가 이제 강화돼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면서 재벌 기업을 인수시켰고, 3조 호황 있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세계 경제 형성에서 개방화, 뭐 WTO,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을 푸냐면, 몇 번을 보시냐면, 잠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목표화 방침의 일부다. 잘 보여준 것으로 예산과 외자 도입과 관리 등 당시 경제 정책 수입의 핵심적 기능 담당했던 정부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방식을 이용해서 외화 조달을 기여한 역사적 사실 두 가지 쓰시오. 자,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박정희 때 경제개발의 이제 주요 그 기구는 아까 얘기한 뭐예요? 경제기획원이죠. 그 다음에 외화소득의 조달에 있어서 외자 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보 보유달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외화소득을 했던 것이 이제 그 한일협상을 통한 청구권 자금과 그 다음에
베트남 그 파병,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뭐 강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 이런 걸 파견해가지고 해갖고 얻었던 인력을 파견해서 얻었던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마지막에 이제 저도 지쳤어요 이제. 454페이지 한국학 연구 해방 이후의 문화 교육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언급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한국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강국 위에 이제 일제 식민지 잔재 일소 신민상을 청산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당시 민족의 자주 독립과 국가 수익과 발전에 필요한 정치적 토대를 인용을 제시했는데 주로 이제 한글과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1950년에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강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때 그거 만들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원고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강했는데 1957년에 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장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징발당해서 그 중국 전선에 갔는데 도망쳐 나와서 한국 강복군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 사상계라는 유명한 이제 잡지를 써요. 그래서 이 사상계가 이승만하고 박정희 정권 때 일종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1970년에 이제 오족이라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폐간이 되죠. 그리고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준하가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 포천에 산에 올라갔다가 낙사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등에 그 머리에 맞은 자국이 있어. 그래갖고 누가 이제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 보고 있어요.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딱 나오죠 답이. 장준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박정희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학회와 연구기관 설립해서 대한민국 학술원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서는 이제 사회혁명과 육삼방제로 서구의 과학기술 이동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재발견이 시작되면서 한국학 분야가 연구가 고조됐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966년에 설립했어요. 내가 왜 이걸 쓸데없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는 그냥 그런 거니 하면 넘어가세요. 이거 문해활동이 대중문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 문제 보시냐면 이게 9번 문제인데 그 159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메카시 선언도 있고 메카시 열풍도 있고 그다음 자유부인 있죠. 이 자유부인은 그다음 유명했던 소설인데 이게 뭐냐면 대학 교수 마누라가 부인이 그당 충쟁이 그 당시 그 오늘날 제비 있죠. 제비에 놀아나가지고 바람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여성 해방의 선구 역할을 했다. 이런 것 등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 뭐냐면 소설책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경향신문이 폐간됐죠. 그래갖고 정부에 쓴 소리했다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폐간됐어요. 그게 몇 년도일까요? 이게 1950년대죠. 예, 이승만 정권 때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보면 자, 거의 연도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이거 몇 년에 있었죠? 1966년에 있었죠. 예, 아니죠. 박정희 때이고 대한민국 학술 개원 이거 몇 년에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1952년에 있었죠. 이건 맞고요. 그다음 한글학회 큰 사전 완간 이거 몇 년에 있었죠? 1957년. 사상계 창간은 1953년. 그러니까 아닌 걸 고르니까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예, 답이 5번이죠. 기울제형은 문제가 개판이죠. 내가 이거 보면서 참 개판이다. 이게 09년 때가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
요때 누가 집권했었어? MB가.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내고. 그래서 MB 때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고, 나와도 이렇게 연도 물어보는 게 많아.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다만, 나올 부분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 부분은 좀 따가워진 문제 나올 것 같긴 해요. 요 부분은.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문제 없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한국사를 이제 끝났고요. 총괄평가를 풀어보려니까 내가 실 빠져가지고 지금, 예. 찾아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서양사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세계사는 이제 그 기출 기본 강의 이제 편에서, 세계사 편이 있어요. 이건,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편하고 있죠? 2편하고 3편 같이 가져오시고 8편 총괄평가 문제 할 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 때 예전에는 제가 강독을 했잖아요. 4편 강독을. 근데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강독을 좀 강을 빼고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브노트도 제가 뺐어요. 이제 서브노트 안 하려고요. 예,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쭉 하고 제도도 지금 계획은 그 9월 초나 중순에 마치려고요, 지금. 그래갖고 10월달 첫째 주부터 모의고사 딱 들어가야지 맞아 떠질 것 같아. 그래서 14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테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